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경상도 외진 마을 담화연에 사대부 이씨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씨 가문은 사대부로서 명맥만 이어올 뿐 속은 썩어가고 있었지요. 이씨 가문의 장남 이재현은 도박과 기방을 일삼으며 집안의 재산을 축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씨 가문의 고가는 텅텅 비고 전답은 모두 노름으로 나라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양반 가문 김씨 집안의 규수 김소희와 혼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남 이재현은 이 혼인을 통해 이씨 가문에 기울어진 가세를 회복할 심산이었지요. 헌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요? 혼례 전날 밤 일은 노름빚을 갚지 못해 이재현은 왈패들에게 쫓겨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재현의 어머니 정씨 부인은 난리가 나고 말았지요. 아이고 일을 어쩐다냐. 내일이 혼례인데 어쩌자고 이놈이 일을 또 저지른 것이야. 내일 당장 혼례날인데 신랑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어머니 정씨는 애간장이 타들어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정씨 부인은 밤새 생각 끝에 머슴 돌쇠를 불렀지요. 찾으셨는감요, 마님? 내 놈이 내일 하루만 도련님 행세를 하거라.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라. 아니, 마님, 지가 어떻게 도련님 행세를 한단 말입니까요? 아, 내일이 재현이 혼례날인데 갑자기 사라졌으니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혼례날에 신랑이 없어서야 말이 되겠느냐 말이다.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내일 하루만 내가 재현이 행세를 하면 되느니라. 머슴 돌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일이면 도련님의 혼례식인데 자신이 도련님 대신 혼례를 올려야 한다는 게 겁날 뿐이었지요. 돌쇠는 당혹스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씨 가문에서 일하며 매일 굶고 맞으면서도 묵묵히 살았던 그에겐 선택권이란 없었지요. 그리하여 다음날 돌쇠는 신랑 복장을 갖춰 입고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아니,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돌쇠는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하고 말 타고 신부 집으로 향했지요. 통상적으로는 보통 신랑 집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장남 이재현의 고집으로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지요. 그는 신부 집에서 머물면서 김씨 가문의 재산을 파악하고 빼돌릴 심산이었습니다. 헌데 노름빚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신부 집에 도착한 돌쇠는 부들부들 떨면서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혼례를 올렸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전날 밤 정씨 부인마님에게서 배운 대로 돌쇠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항상 정씨 부인이 돌쇠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있었지요. 정략혼이다 보니 신랑의 얼굴을 아는 이도 없을 뿐더러 얼굴을 부채로 가려 더더욱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장되던 혼례가 드디어 끝나고 돌쇠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지요. 신혼집은 김씨 가문의 본가 바로 옆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돌쇠는 밤이 되어 신혼방에서 신부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지요. 단 둘이 있는 신혼방에서 신랑 신부는 밤 늦도록 말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답답했던지 신부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서방님, 이제 곧 새벽 달기 올 듯합니다. 신부의 말에도 신랑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갔지요. 신부 소희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신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해 또 다시 말을 꺼냈지요. 서방님, 어째 벽만 보고 앉아 있는 것이요? 그리고 죄 없는 그 부채는 왜 비틀고 계시오? 아, 아니요. 내가 잠시. 신랑이 꺼낸 첫 마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신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은 더듬으시오? 뭐 죄 지은 게 있어? 돌쇠는 비틀어진 부채를 얼른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벽만 보고 앉아 있었지요. 그러자 답답한 신부 소희가 천천히 일어나 신랑의 얼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신랑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름이 무엇이요? 이재현이요. 참말이요? 그런데 어찌 벽만 보고 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도 계속해서 신랑이 벽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신부가 신랑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손이 거칠고 왠지 느낌도 이상했지요. 도련님 손이 참 많이 거칠군요. 신부 말에 돌쇠는 당황해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 말에 신부 소인은 황당했지요. 아니 도련님이 논밭에서 일을요?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면 경을 치겠는데요. 그런데 신부 소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신랑을 자꾸 주시했지요. 아무리 봐도 양반 자제의 분위기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신랑의 갓을 낚아채듯이 벗겨냈지요. 아니 그런데 신랑은 햇볕에 탄 얼굴과 말라 비틀어진 입술 그리고 농부 같은 사내가 아니겠습니까? 신부 소인은 깜짝 놀라 순간 눈을 부릅떴습니다. 다 당신 누구요? 그 순간 들켰다고 생각한 돌쇠는 얼른 무릎을 꿇고 신부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합니다, 아씨. 지가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신부 소인은 너무 놀랐지만 심호흡을 크게 하고 침착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누구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말해보거라. 지는 돌쇠라 하옵고 마님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가문이 망한다 하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요. 신부 소인은 신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머슴을 보낸 신랑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에 초를 친 것이었지요. 소인은 돌쇠를 한참 동안이나 노려보다 이내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혼례가 거짓임을 알았으니 내일 당장 관하로 갈 것이다. 아이고 아씨 그리 되면 지는 죽습니다요. 지는 시켜서 한 죄밖에 없구만요. 신부 소인은 냉정을 찾고 잠시 생각 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허나 신랑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 집안도 망신이겠지. 그리 되면 우리 집안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야. 그 말에 돌쇠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소희를 보았습니다. 헌데 예상외로 그녀는 오히려 침착했지요. 그러니 일단 너는 계속 신랑 행세를 하거라. 절대 들켜서는 아니 된다. 아 알겠습니다요 아씨. 그런데 단둘이 있는 신혼방에서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신부의 얼굴을 본 돌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곱고 너무 예뻤지요. 커다란 눈동자에 오똑한 콧날은 미의 기준을 넘어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신부 소희 때문에 쿵쾅거리는 가슴을 주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벽 보고 앉아 날을 샜고 신부는 졸다가 깜박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신부 소희가 눈을 떠보니 돌쇠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복자락을 여미고 바깥으로 나와 보았지요. 그녀는 신랑 돌쇠가 머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밖으로 나와 보니 신랑 돌쇠가 허리 굽혀 마당을 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도무지 양반이 할 일이 아니었지요. 아니 서방님께서 어찌 마당을 쓸고 계시오. 아주 부지런하십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소소희 아씨. 너는 두렵지가 않느냐? 어찌 이런 무서운 일을 감내하느냐? 저 같은 놈이 명을 어기면 죽음 뿐이옵니다. 이씨 집에서 일한 지 15해가 넘었지요. 차마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요. 그 말에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머슴에게 이토록 잔혹한 명령을 내리는 집안 그리고 그걸 순순히 따르는 이 남자. 그녀는 처음으로 돌쇠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날 밤 장남 이재현은 저작거리 외진 객주방에서 몸을 숨기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왈패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지요. 이런 쥐새끼 같은 놈. 이런 곳에 숨어 있으면 못 찾을 줄 알았더냐? 이재현은 갑자기 들이닥친 왈패들 때문에 너무 놀라 온몸의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아니 이곳을 어떻게 알고? 내 놈은 뛰어봐야 벼룩이야. 내 돈 떼어먹고 온전할 줄 알았더냐? 여봐라. 이 녀석에게 뜨끔한 맛 좀 보여주거라. 이재현은 무릎 꿇고 얼른 납작 엎드렸습니다. 왈패두목 백륜도는 관할을 뒷배로 두고 불법 도박장까지 운영하는 지방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였지요. 형님, 그런 게 아니라 잠시 쉬려고 했을 뿐이요. 빚은 조만간 갚을 것입니다.
그럼 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어서 말이나 해보거라. 이번에 혼인한 김씨 가문의 집에는 재물과 재산이 많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아니 내 놈은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혼례를 치렀다는 것이야. 우리 집 머슴 돌쇠가 내 대신 신랑 행세를 하고 있소이다. 어허, 그럼 저갓집 재산이라도 털겠다는 것이냐? 지금은 그 방도 밖에 없소. 한밤중에 처갓집 재물을 훔치면 돌쇠가 그 죄를 뒤집었을 것이오. 그러니 재물을 훔칠 사람을 좀 붙여주시오. 그 집안에 재산은 얼마나 된다더냐? 모르긴 해도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임에는 틀림이 없소. 그렇단 말이지. 왈패두목 백륜도는 이재현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는 이재현에게서 노름빚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 김씨 가문의 재산을 통째로 뺏을 생각을 했지요. 그리 생각한 그의 입꼬리는 짐승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냐 그래. 그럼 내가 귀신 같은 놈으로 한 놈 붙여주마. 반드시 재물을 몽땅 꺼내와야 할 것이야. 그런데 재물이 부족해 노름빚을 탕감하지 못하면 신부는 어떻소? 신부 몸값은 얼마나 쳐줄 수 있는 것이오? 사람 마음은 돈보다 어려운 법이야. 골치 아픈 일은 하기 싫으니 재물만 가져오너라. 그럼 그년의 값을 다른 곳에서 알아봐야겠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김씨 가문에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밤새 본가 안채에 있던 은자가 모두 사라진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밤새 서고에 있던 은자가 들어있는 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요. 그 말에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어쩌다 그리 되었단 말이냐? 밤새 누군가가 서고를 열고 은전을 몽땅 가져갔습니다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돌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서고 자물쇠가 문이 있는 자물쇠로 바뀌지 않았소? 어찌 아셨습니까? 그건 저작거리 뒷골목 도둑패들이 쓰는 방식이요. 못자국이 3개, 가운데 비틀린 모양이면 백륜도 쪽입니다. 백륜도. 이재현 도련님이 그자에게 노름빚이 많습니다. 그 말에 소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이 혼례 자체가 함정이었다는 말이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요. 왈패두목 백륜도는 재현 도련님의 빚을 아씨 가문의 재물을 훔쳐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요. 아마도 아씨 집안에 재물이 많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돌쇠 말에 소희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심한 듯 말했지요. 이제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이 사기극의 주범들을 반드시 잡고야 말 것이다. 돌쇠는 처음으로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느 규수와 달리 강단이 있었지요. 아름다운 미모의 강단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돌쇠는 심장이 더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희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지요. 한편 백륜도와 그의 수하들은 김씨 집안에서 훔쳐온 은전 꾸러미를 보며 무척 흐뭇해하였습니다. 이재현 놈의 빚을 탕감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하지만 이 정도면 큰 소확이지 않느냐 하하. 저놈의 빚을 모두 받아낼 때까지 가두어놓고 잘 감시하거라. 이씨 가문의 장남 이재현은 노름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왈패들에게 갇혀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지요. 며칠 후 김씨 가문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김씨 가문은 무척 수치스러웠지요. 그런데 쉬쉬하던 이씨 가문의 가짜 신랑의 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씨 집안은 혼례식 사기극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었지요. 그러자 이씨 집안에서는 재빨리 말을 맞췄습니다. 그 중심엔 이재현의 사촌 이상필이 있었지요. 그는 탐욕스럽고 권모술수에 능한 자로 장남 이재현의 빈자리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책임을 돌쇠놈에게 돌려야 합니다. 돌쇠에게? 그는 그저 머슴일 뿐이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는 신분이 낮고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 혼례의 책임을 덮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돌쇠에게 사기 혼인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같은 시각 신부 소희는 행랑채에서 돌쇠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소. 그들은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당신을 관아에 고발하려 하오. 그러니 멀리 도망치시오.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진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씨 가문과 싸워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소?
그게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도와줄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소. 돌쇠는 동그란 눈으로 소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씨 집안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자신을 부려먹고 이용만 하는 이씨 집안과 달리 소희아 씨는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돌쇠는 그런 아씨를 보며 두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가문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아도 범상치 않은 자였지요. 그는 바로 과거 내금이 소속 종사관 출신으로 소희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상단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비밀 요원이기도 했습니다. 자네가 돌쇠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내 얼굴을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내 소희의 말을 듣고 너에 대해서 알아봤다. 자네는 15년 전 반란으로 몰살당한 성천 박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다. 그때 유모가 안고 달아났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소희 외삼촌의 말에 돌쇠와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정말인가요?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다. 하지만 돌쇠의 얼굴을 보니 아버지 박대감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저는 머슴으로 살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승까지 지낸 명문 가문이었다. 그러니 너는 명문 가문 양반의 후손이다. 그 말에 돌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이씨 집안에서 모진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자신이 명문 가문의 후손이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돌쇠, 아니 이제는 박도령님이라 해야겠군요.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름을 되찾으면 이씨 집안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혼인 사기극을 일으킨 것처럼 저도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이거 참 복잡하게 되었구나. 그 집안도 만만치 않은 집안이다. 한편 그날 밤 왈패두목 백륜도는 저작거리에서 장남 이재현의 사촌 이상필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이재현의 노름빚을 일부 받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 내가 김씨 가문의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해보거라. 그보다 우선 그 돌쇠놈을 죄인으로 몰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씨 가문이 위태로워질 것이요. 그러니 두목께서 남은 빚을 받으시려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일에 끼고 싶지 않다. 나는 돈만 받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알아보니 그 집 교수 김소희가 보통이 아니고 그 가문 뒤에는 만만치 않은 힘이 있다. 그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집 교수가 돌쇠를 보호하고 있다는 정보야. 괜히 그런 가문과 엮이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시켜 그녀에게 독을 먹여 없애겠소. 그들은 실로 무서운 음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아는 자들이었지요. 다음 날 김씨 집안의 부엌에서 여종 하나가 약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소년 하나가 몰래 엿보고 있었지요. 그 소년은 신부 소희가 보살펴주고 있었고 돌쇠를 형처럼 따르는 어린종 길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돌쇠에게 달려갔지요. 형, 누나가 약탕에 이상한 가루를 타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가루? 설마. 돌쇠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탕은 소희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지요. 돌쇠는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 약탕을 마시려는 소희의 손에서 약그릇을 빼앗았습니다. 그걸 마시면 아니 돼요. 아니 무슨 일이요? 그 안에 독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자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것 같소. 그런데 그때 이재현의 사촌 이상필이 노비들과 관졸들을 데리고 김씨 가문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돌쇠 이놈이 감히 혼례를 망치고 이젠 신부까지 독살을 하려 하다니. 여봐라 이자를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가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이 집 종년이 내게 다 불었다. 내 놈이 시켜 규수약에 독을 타라 지시했다고? 전광석화처럼 벌어진 일에 돌쇠도 소희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조를 대동하여 여종을 관하로 잡아갔지요. 그리고 돌쇠 또한 이상필의 노비들에게 제압당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칠흑 같은 방에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무척 당혹스러웠지요. 아니 어찌 이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그들은 돌쇠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 되면 모든 죄를 돌쇠가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돌쇠는 팔이 묶인 채 관아 형방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형방과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형방은 돌쇠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이놈이 바로 가짜 혼례를 올리고 신부집을 터는 것도 모자라 신부까지 죽이려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전 그저 마님의 명에 따라 혼례에 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훔치지도 않았고 약탕에 독을 타지도 않았습니다. 내 이놈 거짓말은 곤장을 맞고 나서 하거라. 포졸들은 곧바로 돌쇠를 형틀에 묶었고 돌쇠는 엉덩이에 붉은 선혈이 터지도록 매를 맞았지요. 아, 내 죄를 인정하면 곱게 감옥으로 보내주마. 돌쇠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나는 아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단 말이요. 돌쇠의 항변은 메아리만 칠 뿐 그는 의식을 잃기 전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지요. 그날 저녁 김소희의 외삼촌이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너희 형방에게 전해라. 조정에서 특별 감찰관이 왔노라고. 포졸들은 당황했지만 그의 증표를 확인하고는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형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지요. 조정특별 감찰관께서 어인일이십니까? 김씨 가문의 규수를 독살하려 한 자가 누구인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조사하러 왔다. 헌데 죄 없는 자를 잡아 죄인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야. 형방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감방문이 열리고 돌쇠 앞에 김소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요. 박도령 괜찮으시오. 내가 왔소. 아시 무사하셨군요. 이제 걱정 말아요. 외삼촌께서 직접 나서시었소. 곧 당신을 빼낼 방법을 찾으실 거요. 돌쇠는 피멍든 손으로 그녀의 손끝을 스치듯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머슴일 뿐이었소. 그런데도 아씨께서 어찌 저를 이렇게까지. 당신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오.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박도령 당신이요. 그녀의 말에 돌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긴 했으나 그녀를 보면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외삼촌은 형방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포졸들 몇 명 데리고 나를 따라오시게. 백윤도 그자의 창고를 급습할 것이야. 분명 김씨 가문에서 훔쳐간 은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네. 정말 그리 생각하시는 것이오? 그렇다네.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이미 조사를 해봤네. 그리고 백윤도 그자의 신변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야. 외삼촌 한가 종사관은 오랜 내금이 출신의 경험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가 특별감찰관의 지시에 따라 형방은 포졸들을 데리고 어둠을 틈타 외딴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모두 꼼짝 말거라. 아니 형방이 이곳은 어쩐 일이오? 달아나면 곤장 100대 순순히 말을 들으면 영대다. 여봐라. 이 자들을 추포하고 샅샅이 뒤지거라. 포졸들이 창고를 뒤져보니 커다란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김씨 가문에서 사라진 은전이 가득했지요. 형방 나으리 이걸 보십시오. 김씨 문장이 찍힌 은자입니다. 증거는 충분하다. 이걸 곧장 관하로 옮기고 저자들을 신문하여 창고의 주인을 알아내거라. 포졸들은 그 자리에서 왈패들을 신문했습니다. 내 놈들의 윗선을 말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걸 내 놈들이 뒤집어 쓸 것이다. 지들은 백윤도 두목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요. 이곳을 지키라 해서 지켰을 뿐이란 말이요. 아니 정말 김씨 가문의 은자를 훔친 게 백년도 지시란 말이냐? 우린 그것까진 모르. 단지 상자를 지키라는 두목의 지시만 받았을 뿐이요. 이제 증언까지 나왔으니 형방 자네는 백윤도 그자를 잡아들이게. 이 사건은 돌쇠가 아닌 이재현과 백윤도 이상필 등이 공모해서 비롯된 사기극이 맞노라. 그런 것 같군요.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감찰관 나리. 은자를 찾고 백윤도를 추포하러 갔다는 말을 듣고
소인은 감옥으로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일이 잘 되었소. 이제 곧 나올 수 있을 것이오. 그게 정말입니까? 백륜도의 수하들을 잡고 잃어버린 은자도 찾았소. 이제 이씨 집안은 발칵 뒤집힐 것이오. 그런데 제가 나간다 해도 그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지켜주겠소. 당신이 내 곁에 남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돌쇠는 또 두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아니, 사람 대접을 넘어 사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지요. 잠시 후 돌쇠는 관아 대청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형방과 소희 아씨의 외삼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돌쇠, 아니 박도령, 자네에 대한 혐의는 모두 벗겨졌네. 이제 돌아가도 되네. 더불어 박도령의 성천 박씨 가문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내 조정에서 논해할 것이요. 돌쇠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김소희는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소. 그동안 고생하시었소. 한편 은자를 관아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백륜도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다급해진 백륜도는 서둘러 이재현과 이상필을 불러들였지요. 쥐새끼 한 마리 잡으려다 판 전체가 뒤집혔다. 나도 들었소. 놈들이 어떻게 창고 위치를 알았단 말입니까? 분명히 김소희와 그 외삼촌이 술을 썼을 것이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 박돌쇠 그 자가 사라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자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져야만 우리가 산단 말이다. 이번에는 내가 차질 없이 그 자를 감쪽같이 처리하겠소. 내 자네를 어찌 믿는단 말이냐. 자네가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보시오. 내 이번에는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오. 그날 밤 소희는 돌쇠와 단둘이 마루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외삼촌께서 박씨 가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곧 한양에서 조사관이 내려올 것이라 했소. 내가 무엇이라고 이리도 신경 쓰신단 말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때 길라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누군가 부엌에서 몰래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는 나를 보자 후다닥 달아났어요. 뭐라고? 그럼 누군가 또 독을 쓴 게 아니요? 돌쇠 박도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놈들 정말 끝이 없군요. 그들은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샅샅이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아침 식재료에 독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사 이것은 비소보다 은밀한 독이요. 급살은 아니지만 서서히 내장을 태우는 독입니다. 아니 대체 저런 독은 누가 만든단 말이요? 딱 한 사람이 있어 서약골의 약장수 만춘이라는 자입니다. 그럼 그 자를 찾아 누구에게 독극물을 팔았는지 알아내야겠소. 내 외삼촌에게 말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신세진 것도 많은데 또 번거롭게 해드릴 순 없소. 이번엔 내가 직접 알아보겠소. 그럼 부디 몸 조심하시오. 알겠소, 걱정 마시오. 그날 밤 신랑 돌쇠는 서약골 만춘의 집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누군가 했더니 바깥놈이군. 머슴놈 주제에 양반이 되었다고 내게 자랑하러 온 것이냐? 청사 독을 누구에게 팔았소? 하하, 그 따위 것을 내가 알아서 무엇하려느냐? 어차피 넌 곧 사라질 놈인데. 말하지 않겠다면 내 손으로라도 이곳을 뒤져봐야겠소. 좋다. 내 놈을 위해 따로 준비한 독이 있으니 맛 좀 보거라. 그 순간 갑자기 만춘이 칼을 뽑아 들고 박도령에게 휘둘렀습니다. 그 칼에는 새로 개발한 독이 묻어 있었지요. 돌쇠 박도령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만춘 꼼짝 마라. 내 놈을 추포한다. 다치지 않으셨소? 나는 괜찮소. 그런데 어찌 이곳에 왔소? 내가 지켜준다 하지 않았소.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외삼촌과 함께 쫓아왔습니다. 여봐라. 이 자를 포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 증거를 찾아내거라. 포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찾았소.
이상필에게 청사를 팔았다는 내용이요. 이거면 되었군. 여봐라. 당장 이상필을 잡아들이라. 이 자들은 참으로 악랄한 자들이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야. 그 무렵 이씨 집안은 초상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망연자실했고 이상필은 방 안에 틀어박혀 숨어서 술을 퍼마셨지요. 머슴놈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되다니. 그런데 또 돌쇠 그놈이 박씨 가문 핏줄이었다니 이런 천하의 우연이 어디 있는 것이야.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백륜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상필. 이 판은 완전 뒤집혔다. 내 놈이 이래 그르치는 바람에 일만 더 커지지 않았느냐? 아니 이게 왜 내 탓이오? 애초에 당신이 욕심만 부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오. 아니 이놈이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이제 이판사판이 아니오. 당장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소. 만약 내 놈이 잘못되어도 나를 끌어들이지 말거라. 그랬다가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백륜도가 나가고 얼마 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상필, 너를 살인교사와 미수로 추포한다. 아니 무슨 증거로 내게 살인교사라 말하는 것이오. 내 놈이 사주한 종년을 찾았다. 이제 너는 빼도 박도 못할 것이야. 결국 이상필은 추포되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왈패두목 백륜도 그리고 이씨 가문의 장남 이재현까지 모두 추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백륜도와 이상필 그리고 이재현이 꽁꽁 묶인 채 관아의 마당에 무릎 꿇려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사또까지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 구경을 하였지요. 이 자들은 김씨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 혼례를 올리려 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자 독살하려고까지 했노라. 그리고 사또는 그동안 왈패들의 도박장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상납받은 혐의가 포착되었다. 하여 형조의 사또의 혐의를 이첩하노라. 내 그럴 줄 알았어. 허구한 날 노름이나 하고 계집질이나 하고 다니더니 꼴 좋구만. 집안 말아먹고 급기야는 김씨 가문의 재산까지 탐내려고 사기 혼례까지 치렀구만. 에잉 쯧쯧. 그러게 말이여. 양반이면 뭐여. 인성이 쓰레기구만. 마을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저마다 한 소리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기와 살인 공모로 세 사람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형조에서 내려와 그를 잡아갔지요. 수고했소 형방. 내 자네의 능력을 치하하여 이고을 사또로 추천할 것이요. 이게 어찌 제 능력이었겠습니까? 특별 감찰관님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소인은 돌쇠 박도령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젠 안심하셔도 돼요. 고맙소.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소. 그리고 얼마 후 돌쇠는 박씨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식으로 가문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몰수된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지요. 그동안 신분도 모르고 머슴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고통을 모두 씻게 되었습니다. 우린 서로 만나야만 하는 인연이었나 봅니다. 역경이 있었지만 이렇게 모두 극복을 해냈으니 말입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대만 괜찮다면 당신 곁에 평생을 머물고 싶소. 아니 그럼 나와 혼인해놓고 어딜 가려 한 것이요? 이미 우린 혼인한 사이이니 이제는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하면 될 것이 아니요. 소희도 돌쇠 아니 박도령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순박하고 착한 마음씨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아니 정말 그리해도 되는 것이요? 그날 밤은 두 사람이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호롱불이 꺼졌지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는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파요. 아 미안하구려. 조심한다고 한다는 게 뜻대로 안 되나 보. 이게 원래 이런 것이요? 나도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어. 좀 더 조심히 해보겠어. 두 사람은 처음 치르는 사랑의 의식이 서툴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었으니까요. 돌쇠는 머슴으로 얼떨결에 가짜 신랑 행세를 하였지만 결국 신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었을까요?
옛날 조선 중기 남도 끝자락에 모정리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깊어 충효예를 중시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매미가 울기 시작한 초여름 밤이었지요. 고요하던 마을의 매미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여인의 괴상한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자다 말고 나와 괴상한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그 소리는 바로 마을 끝자락에 있는 가지밭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가지밭에서 들리는 괴상한 신음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죄다 모였지요. 아이고, 아이고야. 괴기하면서도 야릇한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봐 덕순네. 저기 가지밭에서 들리는 저 소리 도대체 무엇이단가? 호기심 많은 순이네가 덕순네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아이고 말도 마소. 혹시 귀신 아니겠어? 나가 무서워 죽겠네. 귀신이 어째 저런 소리를 다 낸단 말이요?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 귀신은 아니고 사람 소리가 맞는 것 같구만. 저건 앞만 들어봐도 뿅 갔을 때 나는 소리요. 누군지 몰라도 뿅 갔구만 뿅 갔어. 음매 부러운 것. 아니 순이네. 뭐 부러울 것 있겠소. 날만 한번 잡아보더라고. 내가 확실히 뿅 가게 해줄란께. 아니 뭔 소리요. 내가 아무리 굶어도 만들기는 아니구만. 아따 참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어째 사람을 가린디야. 아무튼 만들기는 안 돼. 마을 사람들은 죄다나와 컴컴한 가지밭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교를 신봉하는 마을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 가지밭은 새로 이사온 5월 아신의 밭이 아닌가벼. 한양 대감댁에서 첩살이 하다가 쫓겨났다지 아마. 아따 참말로 5월 아시도 안 됐구만. 이자 20살 조금 넘었구만 벌써 과부라니. 앞으로 기나긴 세월 긴긴 밤을 어찌 산다냐. 아니 그럼 시방 저 소리는 오월아씨 소리가 아닌가벼?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만. 서방이 없으니 대신 가지로? 아이고 순이네 그런 소리 말더라고. 자칫 소문이라도 잘못 나면 5월 아씨가 얼굴을 어떻게 들겄어. 아니 내가 언제 5월 아씨라고 했는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암튼 말들 조심하더라고.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그나저나 누가 가서 말려야 하는 것 아뇨? 동네가 다 시끄럽구만. 아 말리긴 왜 말려. 지금 한창 열이 올라와 있구만. 가지밭 주인 5월은 과부이긴 하나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때 양반댁 첩살이를 하다 쫓겨나 지금은 가지 농사를 지으며 홀로 살고 있었지요. 그녀의 고운 자태와 은근한 말투는 남정네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인들까지도 5월에게 신경이 무척 쓰였지요. 헌데 그 자리에 말도 없이 우두거니 서 있는 사춘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힘좋기로 소문난 덕풍이였지요. 야 덕풍아 너는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것이야? 야 덕풍아 총각은 이런 걸 들으면 안 돼. 어여 들어가 잠이나 자. 아니 나는 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요? 아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어른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어여 들어가지 못혀? 아따 참말로 나도 곧 있으면 성인이구만. 누구라도 내게 기회를 줘봐. 나도 할 줄 안단께. 아 그려? 그럼 내가 언제 한번 기회를 줘볼까? 아따 참말로 순이네는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아직 어린애한테. 어머 방금 들었자녀 덕풍이가 이제 다 컸다고. 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아따 참말로 나는 언제나 어른 대접해준대. 이제 나도 잘 올 수 있단 말이여. 그래도 너는 아직 안 돼. 덕풍이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가지밭에서 나던 여인의 야릇한 신음소리가 귀에 생생했지요. 헌데 그 여인의 정체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5월 아씨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5월 아씨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자꾸만 상상이 되었지요. 그 바람에 덕풍이는 바지에 싸고 말았습니다. 5월 아씨를 상상만 해도 사춘기 청년 덕풍이는 바지가 젖곤 했지요. 그날 밤도 덕풍이는 밤늦도록 5월 아씨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난 덕풍이는 망태기를 하나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올 생각이었지요. 덕풍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오월아 씨 집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 너 덕풍이가 맞지? 덕풍이는 깜짝 놀라 오월아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예, 내가 덕풍이인데요. 그럴 줄 알았다. 잠시만 이리 들어와 보렴. 덕풍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마다 상상만 하던 오월아 씨가 자신을 집 안으로 불렀기 때문이었지요. 처음 들어가 보는 아 씨의 집은 무척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밑에는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지요. 얘 덕풍아 이것 좀 먹어봐. 가지를 말려 만든 간식이야. 가지라는 말에 덕풍이는 어젯밤 가지밭에서 숨 넘어가던 여인의 신음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오월아 씨가 그 소리의 주인공 같았지요. 그런데 그런 상상 때문에 덕풍이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배꼽 아래 그것도 힘이 바짝 들어가 버렸지요. 그러자 덕풍이는 창피해 서둘러 오월아 씨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얘, 가지는 먹고 가야지. 갑자기 말도 없이 도망치는 덕풍이를 보며 오월은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아니 쟤는 가지를 내밀자마자 어째 도망치는 것이야? 가지가 싫은가? 쉬지도 않고 달려 감자밭에 도착한 덕풍이는 그제서야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 그때 이놈이 것이 벌떡 서느냐 말이야. 덕풍이는 오월아 씨가 준 가지를 먹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오월아 씨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집안으로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고추가 서지만 않았어도 오월아 씨와 단둘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요. 아이고 이놈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만. 천하에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덕풍이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고구마 감자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온통 아씨 생각뿐이었지요. 덕풍이는 해질 무렵 감자를 캐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지나는 길 옆에 오월아 씨의 집이 있었지요. 덕풍은 담장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헌데 아 씨는 보이질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운 덕풍이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까 낮에 괜히 도망쳤었나. 어차피 바지 속이라 겉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텐데. 덕풍이는 오월아 씨가 불러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번에 또 아씨가 불러만 준다면 이젠 도망치지 않을 것이야. 덕풍이는 다짐 또 다짐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오월아 씨는 가지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쿠리를 들고 가지를 따고 있었지요. 그때 마을 안악들이 지나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어머, 어쩜 가지가 저렇게나 큰 것이야? 오월아 씨 손에 들려있는 가지가 사람 팔뚝보다 커 보였습니다. 옴매 참말로 가지가 저러니 가지밭에서 어디 그게 온전했겠어. 밤에 가지밭에서 나는 소리는 틀림없이 오월아 씨 소리란께. 아따 참말로 순이네는 또 시작이구만. 아, 그 입 좀 조심하더라고. 가지밭 신음소리의 주인공은 아직 밝혀진 게 없구만.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더라고. 아, 독순네는 어째 자꾸 아씨를 싸고 도냔 말이야. 아씨가 가지라도 몇 개 주던가? 아따 참말로 나도 저만한 가지 하나 있으면 오직 좋아. 헌데 안타깝게도 내겐 고추만한 가지도 없으니 그런 소리 허덜말더라고. 근데 말이여 오월아 씨는 어째 저리 태평하단가? 분명 밤마다 자신의 가지밭에서 나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었을 텐데 말이여.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 아, 어여 싸게 가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감자밭에 가던 덕풍이도 가지 따는 오월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덕풍이는 심장이 떨렸지요. 얘 덕풍아. 덕풍이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는데 오월아 씨가 마침 덕풍이를 보고 불렀습니다. 부르셨는감요 아씨? 그래 덕풍아 감자밭에 가는 것이야? 그렇구만요. 그럼 이리 와서 가지 몇 개 가져가. 아, 지는 괜찮아요. 너 주려고 몇 개 따놨어. 어서 와서 가져가. 아씨가 자신을 주려고 가지를 따놨다 하니 덕풍이는 하는 수 없이 가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씨가 가지를 주었지요.
옴매 참말로 무슨 놈의 가지가 이리도 크대요? 응, 이쪽에서 잘한 것만 유난히도 크게 잘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덕풍이는 또 밤마다 가지밭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괴상한 신음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이 오월아씨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바람에 갑자기 덕풍이의 얼굴이 또 붉게 물들고 아랫도리에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덕풍이는 또 자신도 모르게 도망치려 했지요. 얘 덕풍아, 너 또 도망치려는 것이지? 너는 외가지만 보면 도망치니? 그리고 얼굴은 왜 또 붉어진 것이야? 전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렇네. 아, 그게 그러니까 가지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렇구만요. 아니, 가지를 보면 뭐가 생각나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가지가 뭔가를 닮은 것 같아서요. 호호, 그러니까 그게 가지를 보면 산에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야? 이리 큰 산에도 있다더냐? 호호. 아, 그럼 있고 말고요. 이것은 지것의 반도 안 되는구만요. 정말이야? 괜히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고. 아, 참내 여기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어째 내 말을 안 믿으신대요? 정색을 하는 걸 보니 참말인가 보네. 호호. 모아씨께서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지는 이런 걸로 거짓말은 않는구만요. 그래, 알았다. 일단 내 말을 믿으마. 헌데 언제 한번 확인은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좋구만요. 그럼 언제가 좋겠는감요? 낮에는 일할 테니 내일 밤 자정 넘어 우리 집으로 와볼래? 알겠구만요. 그럼 내일 밤은 지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구만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호호. 덕풍이는 오월아씨와 약속을 하고 가지밭을 나와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지요. 내일 밤이면 아씨와의 일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풀밭에 누워 내일 밤을 상상했지요. 아씨께서는 날 좋아하는 걸까? 왜 자꾸 내게 관심을 보이시지? 덕풍이는 푸른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수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음날 밤이 되었지요. 덕풍이는 오늘 밤 오월아씨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총각딱지를 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들뜬 마음으로 자정이 넘어 집을 나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자정이 되자 오월아씨의 가지밭에 마을 사람들이 죄다 모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오월아씨도 나와 있었습니다. 밤마다 흘러나오는 여인의 괴상한 신음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관아에 고발을 한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가지밭에서 관졸들에게 붙잡혀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서생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그녀는 참하고 점잖기로 소문난 부인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어쩌자고 가지밭에서 소란을 떤 것이오? 소란은 누가 소란을 떨었다는 것이오? 난 그저 잠시 소피 보러 들어간 것뿐이요. 아니, 지금 그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오? 나도 이 두기로 신음소리를 똑똑히 들었구만. 아니, 소피 보다 보면 신음소리가 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이렇게들 야단들이요. 어허, 말로는 안 되겠구만. 일단 관아로 따라오시오. 그리고 이 밭 주인은 누구요? 내가 주인이오만. 그럼 당신도 따라오시오. 관졸은 서생원의 부인과 오월아씨를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참말로 별일일세 그려. 어찌 서생원의 부인이 그렸단 말이여? 아 그러게 말여. 나는 서생원의 부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구만. 그런디 나는 서생원의 부인도 이해는 되는구만. 서생원이 허구한 날 술만 퍼마셔대니 어디 별이나 볼 수 있었겠어. 부인이 시집와 지금껏 한 번도 별을 보지 못했다지 아마. 저런 서생원 부인도 참 딱하게 되었구만. 그러게 말이여. 나는 지금껏 오월아씨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쯧쯧. 거봐 내가 뭘 했어. 괜히 오월아씨를 의심했다가 생사람 잡을 뻔했잖아. 그런데 덕순네는 뭘 믿고 왜 오월아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야? 아 믿긴 뭘 믿어. 그저 사람 됨됨이를 보고 판단했을 뿐이지. 오월아씨네가 비록 가문이 몰락해 첩으로 팔려갔지만 명색이 양반집 규수가 아닌가. 그리고 한양에서도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고 그 집 마나님 계략에 넘어가 나온 게 아니겠나. 그러니 오월아씨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 게지. 뭐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구만.
그건 그렇고 그나저나 이제부터는 두 다리 뻗고 잠 좀 자겠구만. 아따 참말로 어찌 나를 놔두고 가지로 해결을 해불었다요. 불러만 주면 내가 냉큼 달려갔을 것이구먼. 아따 참말로 만드기는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랴. 그저 치마만 두르면 환장을 하는구만 쯧쯧.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덕풍이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신음소리의 주인공이 서생원의 부인이었다니 덕풍이도 적잖이 놀랐지요. 그리고 오호라 씨가 아니었다는 게 왠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오호라 씨가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지. 덕풍이는 한때 오호라 씨일 거라 생각했던 자신이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 씨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요. 오호라 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덕풍이는 아 씨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왠지 더 좋아졌지요. 그리고 관아로 따라간 아 씨가 은근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풍이의 가슴 속에는 아 씨의 자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요. 한편 관아에서는 사또가 서생원의 부인에게 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왜 그러셨소? 민원을 넣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아니 소피 좀 봤다고 관아로 데려오고 이게 무슨 자태요? 부인 바른 대로 말하시오. 왜 하필 가지밭에서 소피를 본 것이요? 납득이 되질 않지 않소. 아니 소피도 밭을 가려가면서 봐야 한단 말이요? 밭에 걸음도 되니 좋은 것 아니요? 아니 그렇다면 온 동네 다 들리는 신음소리가 어찌 난 것이요? 아니 내 목소리가 원래 큰 것을 어쩐단 말이요? 도저히 안 되겠구려. 내 웬만하면 훈계하고 끝내려 했는데 매를 버시는구려. 그리고 당신이 가지밭 주인이라 했소? 그렇소만 나는 어찌 부른 것이요? 혹시 누가 가지를 훔쳐가진 않았소? 뭐 가끔 큰 가지가 한두 개씩 땅바닥에 떨어져는 있었지만 훔쳐가진 않은 것 같소. 사또는 오호라 씨를 보고 그녀의 미모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사또 눈에 오호라 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아니 어쩜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이 다 있단 말인가? 이 여인은 천상의 여인이 아닌가? 사또는 오호라 씨를 보며 속으로 감탄 또 감탄을 했지요. 그런데 말이요.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가지를 심은 것이요? 그것은 어찌 모르시는 게요? 아, 조사할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요. 내가 아는 한양 상단에서 가지 농사를 좀 지어달라 해서 심은 것뿐이요. 뭐가 더 궁금하시오? 아니, 그렇단 말이지요. 뭔가 수상한 점이 있어 보이니 조사를 좀 더 해야겠소. 여봐라, 서생원 부인은 풍기물란제로 곤장 10대를 치고 석방 조치하거라. 그리고 가지밭 주인은 더 조사할 게 있으니 내 방으로 모시거라. 알겠습니다요, 사또. 아니 조사할 게 있으면 이곳에서 하면 될 것이지. 왜 하필 야심한 밤의 방으로 간단 말이오? 어허, 말이 많소. 사또의 명을 못 들었소? 어서 따라오시오. 관졸은 오호라 씨를 억지로 끌고 사또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관아 마당에서는 매질 소리와 함께 부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또의 처소로 들어서자 잠시 후 사또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부인 왜 서 있으시오? 자, 어서 이리와 앉으시오. 아니 무엇을 조사할 게 있다는 것이오?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앉아서 침착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사또의 권유로 오호라 씨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아하니 부인은 나쁜 짓 할 사람 같지는 않고 어떻소 술이나 한잔하면서 담소나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조사는 핑계고 밤새 이불 속 대화를 원하는 것이오. 어허, 화통해서 좋구려. 어찌 이리 내 맘을 잘하는 것이오, 하하. 흥 진작 그리 말하지 그랬소. 그럼 내 관아에 오지 않았을 것이오. 아니 부인, 나와 연을 맺어 놓으면 이 고을에서 두고두고 좋을 것이오. 내게 달라붙지 못해 안다라는 여인들이 넘치는 판에 부인은 기회를 줘도 어찌 나를 거부하는 것이오. 그렇다면 달라붙는 여인들을 취하면 될 것이오. 어째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오. 자신의 높은 권위에도 오월이 꿈쩍을 하지 않자 사또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부인 요새 말이여, 내 마누라와 이혼하려 마음먹고 있소. 혹시 내 마누라가 되어볼 생각은 없소? 그것은 구미가 좀 당기는구려. 허나 재혼이 엿장수 여치기도 아니고 하니 내 시간을 가지고 생각 좀 해보겠소. 오호,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신은 보기보다 시원시원하구려, 하하.
5월이 생각을 해보겠다 하니 사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5월은 사또의 처소를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덧 동력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나오셨어요, 아씨? 아니, 왜 안 자고 나와 있어? 아씨께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걱정되어 기다리고 있었구만요. 5월 아씨는 생각지도 못한 덕풍이가 관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심쿵했지요. 어머머, 감동이다 얘. 조사는 잘 끝났는감요. 응, 그래. 어서 가자. 잠 한숨 못 잤더니 졸립다. 고생하셨어요. 얼른 가서 푹 주무셔요. 덕풍이는 아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일하러 갔지요. 그렇게 모정리라는 마을의 밤마다 울려 퍼지던 괴기한 여인의 신음소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던 마을의 한바탕 해프닝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5월 아씨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아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5월 아씨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아씨에게는 또 다른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아씨를 눈독 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모정리 마을에는 사또와 5월 아씨의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덕순네 소문 들었어? 사또가 5월 아씨를 첩으로 들인다는 것이야. 정말? 그럼 5월 아씨는 첩으로 들어간대? 그건 나도 몰라. 사또의 첩만 돼도 5월 아씨는 평생 호강하면서 살 거야. 은매 부러운 것. 5월 아씨가 사또의 첩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덕풍이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아니 아씨가 사또의 첩이 된다고? 아니야 아닐 거야. 덕풍이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사또가 정말 아씨를 첩으로 삼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5월 아씨 생각뿐이었지요. 덕풍이는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덕풍이는 아씨를 찾아갔지요. 아씨 안에 계시는감요? 덕풍이 소리에 아씨가 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덕풍이 왔니? 아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셔요. 덕풍이는 다짜고짜 아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덕풍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요. 아씨, 사또 첩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사실이요? 그 말에 5월 아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랴.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아씨, 지가 있잖아요. 지랑 살면 되지 어째 사또한테 가려고 한단 말이요. 지가 열심히 일하면 아씨 하나 못 모시겠어요. 아씨는 깜짝 놀란 눈으로 덕풍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풍이가 자신을 그리 생각하는 줄은 몰랐었지요. 아니 얘 너는 아직 어린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갈 수가 있겠니? 아니 그럼 아씨는 저를 사내로 생각지 않는단 말씀이요. 얘 아직 성인도 되지 않는 너를 내가 어떻게 사내로 볼 수가 있겠니? 아니 그럼 며칠 전 밤중에 와서 지것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무엇이요? 그거야말로 아씨가 지를 사내로 보기 때문이 아니요. 덕풍아, 그것은 너를 동생처럼 생각해서 농담한 거야. 너는 어떻게 농담을 진담으로 듣니? 아무튼 지는 아씨를 사또에게 보낼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옥신각신하였습니다. 아씨는 덕풍이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아직 너무 어리다 생각했었지요. 헌데 자신을 데리고 살겠다고 나서는 덕풍을 보니 왠지 믿음직스럽기도 했습니다. 5월 아씨는 뜻하지 않게 사또와 덕풍 사이에서 갈등을 했지요. 돈 많은 늙은 사또와 가난뱅이 젊은 총각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또는 언제부턴가 물량 공세를 퍼부었지요.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부터 시작해 화장품, 장신구 등 닥치는 대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아씨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자 사또는 사람을 보내 아씨를 관하로 불렀지요. 그래,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소. 지금 생각 중이여.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아니, 서둘지 말라니. 나는 하루가 급하오. 그대를 알고 난 후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잤소.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단 말이여. 그러니 서둘러 결정을 해주시구려. 5월 아씨가 돌아가자 사또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생각할 게 있다고 이리도 뜸을 들인담. 어디 안 보인 자리가 보통 자리냔 말이다.
사또는 생각 끝에 아씨에게 사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리 아름다운 여인을 사내들이 눈독 들이지 않을 수가 없지. 뒷조사라도 한번 해봐야겠군. 사또는 사람을 시켜 오호라씨 집을 감시하라 시켰습니다. 헌데 그날 밤 덕풍이는 아씨를 또 찾아갔지요. 아씨 지가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지랑 멀리 떠나는 것은 어떻겠어요? 사또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지랑 멀리 떠나요. 덕풍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린 무리야. 그러니 이쯤에서 빠져주면 안 되겠니? 아니 빠지라니요 아씨. 지는 그럴 순 없구만요. 덕풍아,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상대는 사또야. 괜히 내가 사또에게 찍힐까 걱정된단 말이야.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사또가 보낸 신복이 밖에서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맹랑한 꼬마 녀석이 아닌가. 신복은 사또에게 달려가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뭐시라, 어린 꼬마놈이 내 색시에게 달라붙어 있단 말이냐.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당장 가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그놈을 무슨 죄목으로 잡아올깝쇼? 사또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묘수를 하나 짜냈습니다. 며칠 전 한양 곽정승 집에 자객이 들어 정승 내외를 죽이고 금불상을 훔쳐간 사건이 하나 있다. 헌데 그 흑검이라는 자객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지. 내가 금불상을 하나 줄 테니 그자의 집에 숨겨놓거라. 그리고 벌건 대낮에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색하는 척하고 금불상을 찾아내면 되느니라. 그리하면 그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살인죄로 처형될 것이다. 역시 사또십니다. 사또의 머리는 당할 자가 없을 것이옵니다. 그날 밤 신복은 금불상을 가지고 가서 덕풍이 집에 몰래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관졸들을 열어 데리고 덕풍이 집을 찾아갔지요. 여봐라, 이 집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여러 관졸들이 덕풍이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죄다 나와 구경을 했지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요? 시끄럽다 이놈. 제보가 들어와 수사하는 것이니 잠자코 있거라. 찾았습니다. 이자에 부엌에서 금불상을 찾았습니다. 옳거니 이놈이 한양의 곽정승을 죽이고 금불상을 훔친 자가 아니냐. 당장 이자를 추포하라. 아니 내가 뭔 죄를 저질렀다고 날 추포하는 것이요. 저 금불상은 나도 금시초문이요. 그 입 닥치거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았건을 어디서 발뺌을 하는 것이냐. 덕풍이는 결국 관졸들에게 붙들려 관하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그는 차디찬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또가 술을 쓴 것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집에서 금불상이 나온단 말이야. 사또 눈에는 내가 눈의 가시처럼 보인 것이야. 덕풍이는 사또가 오호라 씨에게서 자신을 떼어놓으려 일부러 모함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덕풍이 관아에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오호라 씨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덕풍이가 잡혀갔다고 생각했지요. 오호라 씨는 서둘러 관아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사또, 죄 없는 덕풍이는 왜 잡아간 것이요? 어허, 부인이 어찌 나서는 것이요. 그자는 수년 전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아니 덕풍이가 살인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자는 수년 전 사람을 죽이고 금불상을 훔쳤소. 그러니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하오. 덕풍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에 오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었지요. 그럼 덕풍이는 앞으로 어찌 되는 것이요? 그자는 사람을 죽였소. 그것도 정승대감을 말이요. 그러니 그자는 처형을 면치 못할 것이요. 덕풍이를 구할 방도가 어디 없겠소? 방법은 하나뿐이요. 부인이 덕풍이를 그리도 아낀다면 내 부인을 위해서 그자의 죽음만은 막아볼 수는 있소. 그래, 그 방법이 무엇이요? 부인이 내 마누라가 되는 것이요. 그럼 내 그자의 죽음만은 막아보리다. 오호라 씨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덕풍이 죽음만은 막아야 했지요. 알겠소, 내 그리하겠소. 그러니 덕풍이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허허, 이제야 마음이 서신 것이요. 진작 마음을 정했으면 오직 좋았소. 그럼 열흘 내로 나와 혼례를 올리시오. 그런 후에 내 그자의 목숨을 구명해 주겠소. 사또는 오호라 씨를 얻고 덕풍은 평생 감옥에 썩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사또의 관사에서는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오호라 씨와 사또의 혼례식이었지요. 한편 감옥에 갇혀 있는 덕풍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얘따 이거나 먹어라. 사또의 신복이 덕풍이에게 떡을 가져왔지요. 아니 웬 떡이요? 내 놈이 그토록 사모하던 오호라 씨가 오늘 사또님의 부인이 되는 날이다. 그 떡은 혼례떡이니 많이 먹어두거라 하하. 내 놈이 그토록 원하던 아씨는 오늘 밤 사또의 수청을 들게 될 것이야. 덕풍이는 아씨가 사또와 혼례를 올린다는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지요. 그리고 그는 침착하게 관졸에게서 떡을 받는 척하며 감옥 열쇠를 슬쩍 빼돌렸습니다. 그럼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거라. 관졸이 나가자 덕풍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덕풍이는 열쇠로 옥문을 따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간수쟁이 뒤로 가서 순식간에 급소를 찔러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림자처럼 관아의 담장을 넘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어두운 밤 흑표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풍이는 장독대 밑을 파고 검과 검은 복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은 복장으로 갈아입었지요. 오래간만에 입어보는군. 순식간에 자객이 된 덕풍이는 그림자처럼 사또의 처소로 움직였습니다. 저곳이 사또의 처소군. 흑검 덕풍이는 화살에 쪽지를 달아 사또가 있는 방을 향해 화살을 날렸지요. 아니, 어떤 놈이 감히 내게 장난을 치는 것이야. 갑자기 날아든 화살에 깜짝 놀란 사또는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쪽지에는 흑검이라 쓰여 있었지요. 한양에서 곽정승을 죽였다는 흑검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검을 들고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그러자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와 사또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호라 씨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관사를 나와 집으로 달려갔지요. 사또가 죽자 관아는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수십 명의 관졸들이 관아 안팎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관졸들은 감옥까지 뒤졌습니다. 그런데 덕풍이는 감옥 안에서 자고 있었지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도대체 누가 사또에게 화살을 쏘았단 말인가? 며칠 후 한양 포도청에서 종사관이 내려와 사또의 죽음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또의 책상 위에 이런 문구가 적힌 편지가 있었지요. 사또가 5월을 차지하려 그녀의 약혼자에게 가짜 금불상을 훔쳤다고 모함해 오게 가두었다. 그것은 사또의 죽음을 조사하러 올 것을 알고 덕풍이가 미리 써놓은 것이었지요. 사실 덕풍이는 곽정승을 죽인 흑검이었습니다. 덕풍이가 어렸을 때 곽정승이 덕풍이 부모님을 모함해 죽게 만들었지요. 그 바람에 덕풍이는 어려서부터 살수 훈련을 받고 자객이 되었습니다. 사또 책상 위 편지를 본 종사관이 의뢰의 금불상을 조사해보니 금도장된 가짜였지요. 그리하여 종사관은 덕풍이를 무죄방면했습니다. 아씨 안에 계셔요? 덕풍이 소리에 아씨가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괜찮은 것이야?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아씨는 덕풍이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덕풍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요새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이제 걱정 마셔요 아씨. 지가 아씨만큼은 책임질 것이구만요. 그래 덕풍아, 이제 너는 내 곁을 떠나지 말거라.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내가 진심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게 바로 너였어. 지도 아씨를 사랑해요. 그 순간 덕풍이는 아씨의 옷을 아씨는 덕풍이의 옷을 벗겼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얘, 너 지금 가지로 하는 거니? 왜 이렇게 커? 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가지보다 크다고. 오호, 내가 사람을 제대로 골랐군 호호.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덕풍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살려고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집이었지요. 두 사람은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남의 말만 믿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지밭에서 들리는 신음소리를 근거로 5월 아씨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은 따로 있었지요. 잘못된 소문은 때론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얕봐서도 안 되지요. 순박한 농사꾼 덕풍이가 어릴 적부터 살수 훈련을 받은 자객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또는 덕풍이를 얕잡아 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사정을 품고 있으며 약해 보인다고 만만히 봐선 절대 안 되지요. 옛날 조선 정조 19년 가을 한양에서 나흘 정도 떨어진 지리산 자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지요. 천년 전 한 고승이 구미호를 깊은 산중에 봉인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고요하던 그 마을에 한 달 전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20살에서 30살 사이 건장한 젊은 남성들이 보름간격으로 하나씩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들은 모두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마치 전기를 모두 빨린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죽음은 이상하지 않소. 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모습들이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천년 전 봉인된 구미호가 깨어난 것이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구미호는 젊은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는다 하였소.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지요. 우리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 일을 관아에 알려 금부도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소. 맞소. 구미호의 봉인이 풀렸으니 금부도사를 당장 불러야 하오. 그날 오후 촌장 김봉수는 말 타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른 아침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마을로 들어왔지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복장을 하고 허리에 패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금부도사.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었소. 의문사가 발생했다고 들었소. 먼저 사람이 죽은 현장부터 보여주시오. 촌장은 보름 전 죽은 젊은 농부의 집으로 금부도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금부도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시신이 있던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전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 이건 분명 요괴의 소행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일반적인 구미호의 기운과는 다른 점이 있어. 아니, 그것이 무슨 뜻이옵니까, 도사님? 금부도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지요. 그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른 곳도 안내해 주시오. 금부도사는 촌장의 안내를 받아 다른 곳도 더 돌아보았습니다. 헌데 모두가 요괴에게 당한 것은 확실한데 구미호의 짓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었지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여. 이곳의 시신들의 형태로 보아 구미호의 짓이라 단정지을 수가 없소이다. 아니, 그럼 누구 짓이란 말이오? 이제부터 산속을 조사하여 그것을 알아봐야겠소. 그럼 젊은 장정들이라도 몇 명 데려가시겠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소. 나 혼자면 좋카오. 그날 오후 금부도사 박현도는 조사를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계곡물을 금빛 물결로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산등선을 넘어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계곡 건너편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에 현도의 발걸음이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여인 하나가 작은 사슴을 안고 있었지요. 아가야, 아프지 말거라. 이 약초가 너의 상처를 낫게 해줄 것이야. 그 모습을 보고 금부도사 박현도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다리가 부러진 어린 사슴을 치료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기운이 어린 사슴을 평온하게 하였지요. 박현도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흘렀고 박현도는 강력하면서도 순수한 그녀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지요. 그런데 그때 여인이 현도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깐 시간이 멈춘 듯했지요. 거기 누구시여? 이런 깊은 산중에. 박현도는 나무 사이를 나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박현도라 하오.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 중이요. 여인 월화도 현도의 강력한 기운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박현도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 잠겨 있었지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소. 그런데 그대는 이런 깊은 산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월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치료 중인 사슴을 가리켰습니다. 보다시피 나는 이 산에 다친 생명들을 돌보고 있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금부도사 박현도는 그녀의 말이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는 요기의 기운이 감지되었지요. 그대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요. 혹시 나는 그저 약촉해는 평범한 여인일 뿐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금부도사 박현도는 도사로서 그녀의 기운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그녀의 선량한 행동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일었지요. 월화 역시 박현도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이 상처받은 그의 영혼의 연민을 느꼈지요. 벌써 밤이 깊었구려.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신세 좀 져도 되겠소? 그리하시지요. 월화는 현도를 자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오두막집 안에는 치료받은 동물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지요. 그리고 주변에는 말린 약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부도사 박현도는 갑자기 검을 빼들었지요. 진실을 말하시오. 그대가 바로 구미호가 아니오. 월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현도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구미호의 기운을 분명히 보았지요. 도사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의무이자 역할이요. 나는 인간이 되고 싶어 이렇게 선행을 쌓고 있는 중이요. 마을 사람들을 해친 것은 내가 아니요. 현도는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괴를 죽여야 하는 자신의 역할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웠지요. 그렇다면 마을의 의문사는 누구의 소행이요?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존재가 또 있는 것인지. 저는 옥황상제님의 은덕으로 천일간 살생을 하지 않고 선행을 쌓으면 인간이 되는 수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제가 살생을 할 일은 만무하지요. 현도는 월화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믿음은 갔으나 자신의 역할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웠지요. 그녀의 눈은 진실되고 참으로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만약 그대 말이 참이라면 나는 무고한 존재를 의심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도사께서 저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허나 저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현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구미호이긴 하나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쩌면 인간보다 더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현도의 가슴은 자신도 모르는 떨림이 오고 있었지요. 그의 마음은 구미호 월화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요괴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 그 때문에 요괴에 대한 복수심이 살아있어. 도사님께서도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눈빛에 수심이 차 있었군요. 저도 천일 동안 외롭고 고독한 수행을 하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도는 월화에게 특별한 감정을 넘어 연민과 그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지요. 현도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수행에 성공하여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소. 하지만 범인이 잡힐 때까지는 조심하시오. 알겠습니다. 도사께서 반드시 범인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부도사 박현도는 월화를 뒤로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사를 계속했지요. 헌데 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월화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녀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뛴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요괴가 아니더냐?
현도는 밤이면 혼란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다 잡으려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았지요. 헌데 살인사건 진범의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중마을은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현도는 월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그녀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는 무척 염려가 되고 궁금했습니다. 산장 오두막에 도착해 보니 그녀는 여전히 다친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금부도사님. 그대는 여전히 선행을 쌓고 있으시구려. 두 사람은 본시 서로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괴 사냥꾼이고 한 사람은 사냥당하기 전에 사냥꾼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운명이었지요. 헌데 두 사람은 운명을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도사님, 이 어린 새싹들을 보셔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렇게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 그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요. 저도 언젠가 이 새싹들처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말이지요. 구미호 월화의 말에 현도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기 위한 마음이 무척이나 간절했지요. 반드시 그리 될 것이요. 지금처럼만 수행하면 그 목표를 꼭 달성될 것이요. 현도는 월화를 보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착실히 수행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그녀가 진정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가 무척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심이 된 현도는 월화를 뒤로하고 다시 산을 내려왔지요. 아니 그런데 그가 산을 내려오고 이틀 뒤 또다시 마을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벌써 네 번째 의문사가 발생한 것이었지요. 금부도사 또 젊은 남자가 죽었소. 어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오. 현도는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니 요괴의 소행이었지만 월화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분명 요괴의 소행이요. 하지만 현도는 말을 하다 말고 멈추었습니다. 월화를 의심받게 할 수는 없었지요. 도사님, 이제 구미호를 찾아내 처치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소.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현도를 바라보았지요. 나는 며칠 동안 산을 샅샅이 뒤졌소. 하지만 구미호는 없었소. 현도는 월화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어떻게 된 것이오? 내 생각에는 구미호의 소행이 아니여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오. 월화의 소행이 아님을 확신한 현도는 분명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중이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현도는 곧장 월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 마을에서 또 한 사람이 죽어나갔소. 누구의 소행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소. 그렇다면 그는 구미호는 아니요. 남아있는 구미호는 나뿐이요. 알고 있소. 그대가 아니고 구미호가 아님을 나도 잘 알고 있어. 나는 그대가 반드시 성공해서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오. 그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생각이요. 고맙습니다, 금부도사. 내가 인간이 되면 도사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요. 현도는 월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척이나 따뜻했지요. 기다리겠소. 당신이 인간이 될 때까지 내 그대를 기다릴 것이요. 꼭 인간이 되어 내게 와주시오. 현도는 그녀를 가슴에 안았고 그녀는 현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감정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커져만 가고 있었지요. 헌데 두 사람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웬 사내 하나가 불쑥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도사복장의 사내는 강한 내공이 느껴졌지요. 나는 백야라 하오. 왕실의 부름으로 이곳의 요괴를 퇴치하러 왔소이다. 아, 그러시오. 헌데 저희 마을에는 이미 박현도 금부도사님께서 와 계시오. 박현도? 그 젊은 도사 말이오. 과연 그가 이런 중대한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소? 백야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도보다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아 보이는 도사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지요. 내 기운으로는 이 지역의 요괴가 분명 존재하오.
아직도 강한 요기가 감지되고 있소이다. 그때 현도가 마을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니요, 나는 분명히 확인했소. 이곳에 구미호는 없어. 젊은 도사의 경험이 부족한 것 같소. 내겐 그들의 기운이 느껴지어. 그 말에 현도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요괴를 몸으로 느낄 정도로 수준 높은 고수가 틀림없었지요. 백야 도사는 현도를 깔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도는 백야에게서 사악한 기운을 감지했지요. 현도는 도사 백야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야 도사께서 마을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내가 직접 나서면 제 아무리 뛰어난 요괴라도 숨어 있을 수가 없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현도는 백야와 단둘이 남게 되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사님, 혹시 과거에 우리가 만난 적이 있소이까? 어디선가 본 듯하오만. 그럴 리가. 다만 자네의 스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 그 말에 현도는 섬뜩했습니다. 자네도 스승처럼 사랑 때문에 판단력을 잃지 않기를 바라네. 도사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독이야. 현도는 백야가 자신과 월화의 관계를 눈치챈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백야의 음흉한 미소는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백야의 등장으로 월화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을 직감한 현도는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새벽 마을에 또다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벌써 5번째 의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지요. 여러 마을 사람들이 월화를 현장 근처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도 분명히 보았소. 젊은 여인이 죽은 자 근처에 있는 것을. 나도 보았소. 새벽녘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현도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소. 구미호가 아직 이 지역에 숨어 있었던 것이오. 백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현도는 그런 백야에게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였지요. 발현도 금부도사는 경험 부족으로 구미호를 놓쳤소. 해서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요괴를 찾아내겠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백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현도는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월화를 찾아갔습니다. 큰일이여, 백야도사란 자가 나타났소. 그는 흑마술로 마을 사람들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저 때문에 도사님까지 난처한 입장이 되셨겠군요. 차라리 제가 이곳을 떠나 멀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백야는 당신을 찾아낼 것이요. 그는 강한 기운으로 멀리 있는 요괴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도 있어. 두 사람은 백야라는 도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떠올려 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박현도는 백야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현도의 스승도 요괴를 쫓다 한 도사의 배신으로 죽음을 당했었지요. 그 도사는 요괴를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생명들을 마구 해쳤습니다. 이를 막으려 한 현도의 스승은 결국 그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사의 이름이 백야였지요. 우선 나를 따라오시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소. 현도는 월화를 데리고 산속 깊숙한 곳에 절벽 아래에 숨겨진 동굴 속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과거 스승과 훈련하던 곳으로 바깥의 기운이 차단되어 외부에서 기척을 감지할 수 없었지요. 이곳이라면 그도 감지하기 어려울 것이요. 백야가 마을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고 있으시오. 하지만 도사께서 저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는지요? 내 걱정은 마시오. 우선 그대가 인간이 될 때까지 안전이 최우선이요. 백야의 능력과 잔인함을 알고 있는 현도는 그로부터 어떻게든 월화를 구하려 하였지요. 한편 백야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겠다며 사람들을 광장에 불러 모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의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헌신의 재물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요괴는 인간의 정기를 갈망하오. 우리가 재물을 바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어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단 말이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재물을 바쳐 구미호를 잡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이요. 그러니 한 사람을 희생하여 마을 사람 전체를 살려야 하지 않겠소. 백야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또 사람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지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오. 없소.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따르시오. 백야도사의 말이 맞소. 모두가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오. 그러니 제비 뽑아 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의견이 팽팽하게 둘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야 촌장이 입을 열었지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어린 사내아이를 골라 제물로 선정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의 홀어머니는 기절하고 말았지요. 서방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그녀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백야는 어린 사내를 단상에 올려놓고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어머니 무서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금부도사 박현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만두시오. 이건 요괴를 잡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아이의 정기를 흡수하려는 흑마술이요. 저자는 바로 천년 묵은 이묵이요. 마을 사람들을 죽인 것도 바로 저자란 말이요. 마을 사람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지요. 그런데 그때 백야가 거칠게 웃었습니다. 흠발현도, 너는 구미호를 숨기고 내게 뒤집어 씌우는구나. 저자의 말을 믿지 마시오. 저자는 구미호에게 홀려 마음을 빼앗긴 자요. 내가 증명해 보이겠소. 저자가 천년 묵은 이묵이라는 것을. 금부도사 박현도는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재빠르게 백야를 향해 검을 휘둘렀지요. 헌데 백야의 몸놀림은 마치 바람과 같이 유연하고 무척 빨랐습니다. 그는 박현도의 검을 가뿐히 피하면서도 여유가 넘쳐났지요. 허허, 오늘 제사만 마쳤으면 구미호를 잡고 그녀의 구슬을 빼앗아 내가 천하무적이 되었을 것을. 내 놈 때문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렸구나. 시끄럽다 이놈. 감히 요괴 주제에 인간을 농락하려 들다니. 내 오늘 내 놈이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봉해주마. 금부도사 박현도의 검은 백야를 향해 날카롭게 날아들었습니다. 헌데 백야는 마치 형체가 없는 듯 현도의 검이 몸을 스치고 지나가도 그는 전혀 이상이 없었지요. 하찮은 실력으로 내게 상대가 되겠느냐. 이제 내 차례가 되었으니 각오하거라. 백야는 섬광을 내뿜더니 강한 빛이 나와 현도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 바람에 현도는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천년 묵은 이무기의 내공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마을 광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 월화는 멀리서 현도의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찾아왔지요. 그 아이를 풀어주시어 내가 대신 제물이 되겠소. 그대가 찾는 구미호가 바로 나요. 그러니 죄 없는 금부도사와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마시오. 아니 월화, 어찌 이곳에 나타난 것이요? 금부도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목숨 걸고 찾아온 월화를 보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금부도사께서 잘못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은 어찌하고? 제 꿈이 도사님의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월화는 자신을 희생하여 박현도를 구하려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애틋한 눈으로 박현도를 바라보았지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지막임을 그녀는 각오한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못 볼 박현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 하였지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에요. 부디 행복하소서. 월화의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현도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하, 눈뜨고는 못 봐주겠구나. 구미호와 금부도사의 사랑이라. 너희들은 서로 죽여야 사는 운명이거늘 어찌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친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술렁거렸습니다. 범인이라 생각했던 구미호가 실은 범인이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연약한 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잠깐만요. 그런데 그때 12살 소녀 다니가 숨을 헐떡이며 광장으로 뛰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다니의 등장에 깜짝 놀랐지요. 아니, 다니야, 이곳은 위험하다. 어서 돌아가거라.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월아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월화를 살리려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지요.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어서 썩 물러거라. 월아 언니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제가 산에서 다쳤을 때 언니가 저를 치료해주셨어요. 다니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월아 언니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굶주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셨어요. 그런 착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어린 다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저는 똑똑히 봤어요. 백야 도사님이 밤중에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백야 도사님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다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다니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오. 다니야, 내가 본 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사흘 전 밤 잠이 안 와 밖에 나갔는데 백야 도사님이 뒷산에서 무언가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어린애가 꿈을 꾼 것이냐?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무서워 월아 언니에게 달려갔어요. 언니는 그날 밤 밤새 저를 지켜주셨어요. 다니의 말이 맞는 것 같소. 다니는 절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소. 그 순간 촌장은 단검을 빼어들고 백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야는 촌장을 단번에 날려버렸지요. 그 바람에 촌장은 멀리 날아가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소로운 인간들이군. 오늘 모조리 죽여주마.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난 백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월화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이제 월화는 죽음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 순간 월화는 현도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백야는 강한 섬광을 월화에게 쏘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월화에게서 푸른빛이 강하게 뿜어져 나왔지요. 그 바람에 백야가 날린 섬광이 다시 백야를 향해 날아가 그의 목을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백야는 자신이 쏜 섬광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죽은 그의 모습은 목없는 커다란 구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지요. 저것은 옥황상제께서 월화 씨를 보호한 것이요. 이무기로부터 월화 씨를 지켜주셨소. 덕분에 월화 씨가 우리 마을의 재앙을 물리쳤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월화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절을 했습니다. 옥황상제의 보호를 받아 마을의 재앙을 없앴으니 월화는 추앙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월화는 진짜 인간이 되었습니다. 월화는 선행을 쌓고 박현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요.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한 그녀를 옥황상제는 인간이 될 자격이 된다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인간이 되었습니다. 월화는 인간이 되었어도 기쁨보다 슬픔이 앞섰지요. 현도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촌장은 서둘러 현도를 업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월화도 그를 따라갔지요. 강한 충격을 받았으나 금부도사의 내공이 강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소. 허나 완치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오. 그럼 언제쯤이나 깨어날까요? 아마도 오늘 밤을 넘기면 깨어날 것이오.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럼 금부도사가 깨어나면 그는 정상인이 되는 것이요. 그리 될 것이오. 단 몇 달간의 휴식은 필요하오. 그럼 월화 씨, 그동안 제 집에서 묵으시구려. 어차피 나는 홀몸이니 친구 집에서 지내면 돼요. 고맙습니다, 촌장어른. 그리하여 월화는 촌장의 집에서 현도를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의원과 촌장이 돌아가자 월화는 의식이 없는 현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이제 드디어 인간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도가 깨어나기만을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지요. 인간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도가 깨어나 보니 월화가 자신의 가슴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드디어 인간이 되었구려. 참으로 고생하시었소. 현도는 월화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녀를 사랑할 수가 있었지요. 어머 죄송해요. 깜박잠이 들었나 봐요. 언제 깨어나셨나요? 좀 전에 깨어났소. 진심으로 축하하오. 이게 다 현도님 덕분입니다. 현도님 덕분에 제가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수행을 잘했기 때문이요. 의식을 찾은 현도는 월화와 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아직 통증은 남아 있었지요. 도사님 깨어나셨어요? 밖으로 나오니 다니가 달려왔습니다. 그래 깨어났단다. 못 깨어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헌데 이렇게 깨어나셨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고맙다 다니야. 그리고 내가 나서서 월화 언니의 누명을 벗겼다 들었다. 내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아니에요, 도사님.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현도와 월화는 다니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손을 잡고 들판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세 사람은 한 가족 같았지요. 두 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 그게 뭔지 말해보거라. 두 분이 혼인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셔요. 다니의 말에 현도와 월화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월화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나도 그렇구나. 그런데 월화 언니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다. 월화 언니도 도사님을 좋아하시잖아요. 언니는 제 앞에서도 도사님 걱정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언니 도사님과 혼인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요, 네. 월화는 쪼그리고 앉아 다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그래 그렇게 할게. 아이 좋아라. 오늘이 제 생애 가장 기쁜 날이에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마을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다니를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야단보따리 이야기였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네요. 무더운 여름날 밤 구전 동화를 러브스토리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시며 더위를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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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